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론 7강? 7강입니다. 저희 절반 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자, 저희 앞 시간엔 앞강에서는 정상화 이론이라는 것과 사회적 역할 가치 부여 이론, 말이 긴 사회적 역할 가치를 부여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정상화라고 하는 것들, 스칸디나비아에서 이 지적장애인들의 대형 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때문에 시설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을 했었고, 우리 정상화 이야기하면서는 탈시설화라는 것과 정상화가 어떻게 다른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생각 나시죠? 탈시설화는 둘 다 비인간적인 대우에서 나오긴 했지만 예산 자체, 그러니까 대규모의 시설들로 예산이 급증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거에 비해서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예산 자체를 더 많이 들여서 이 사람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자, 정상화라고 하는 것들은 정상을 벗어나는 일탈의 개념에서 정상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울펜스버거라는 사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울펜스버거라는 사람이 이 스칸디나비아 쪽에 다녀오면서, 그쵸? 그 노르웨이 아니죠, 덴마크, 스웨덴 쪽을 다녀오면서 정상화의 개념을 가지고 왔고, 미국식으로 정상화의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정교하게 만든 것들이 SRV, 즉 사회적 역할가치 부여 이론이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가치 부여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절하된, 그리고 역할이 절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가치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방법은,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켜서 가는 것. 결국은 개인의 능력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 역시 여러분 우리 장애인 복지의 이 실천적인 방법의 수단적인 목표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상화라고 하는 것들은 일탈을 벗어난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들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반면에, SRV라고 하는 것들은 보다 높은 가치, 평균점 정상이라고는 주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SRV는 긍정적인 가치가 어디까지인지 없이 보다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찾아서 가는 것들을 주 목적으로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장애인 유형, 장애 유형,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등록 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장애 유형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장애 유형 몇 개? 몇 개? 5개? 10개? 15개. 자, 15개라고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 15개의 유형을 엄청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 등록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자,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이거 어느 법에 근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장애인 복지법. 그렇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는 15개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는 신체적 장애, 그리고 대분류로 정신적 장애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크게 우리나라 장애 유형을 놓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신체적 장애 안에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신체 기관 장애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는 6개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신체 기관 장애 역시 6개의 소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우리 외부 신체 기능 장애 6개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지체 장애. 그렇죠? 그래서 절단, 지체 장애면 이 사지를 보통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절단 장애, 관절의 장애가, 그다음에 지체 기능 장애, 보행이나 달리기나 뭐 기타 등등의 부분, 그다음에 변형,
구취, 뭐 외소증, 기타 등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들을 지체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중에 뇌병변 장애입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장애가 오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몸이 좀 뒤틀려 있거나 나이가 드시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많고, 일전에 제가 홉킨스 박사 얘기들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뇌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에 이상이 있긴 하지만 지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뇌 손상으로 인해서 몸에 이렇게 불수의적으로 떨림이나 몸의 뒤틀림이나 그다음에 언어상의 이 장애가 좀 있다 보니 간혹 가다가 지능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 오류를 범하시게 되는데요. 뇌병변 장애가 지능이 낮은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되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각장애 있죠. 시각장애는 말 그대로 시력의 장애와 시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겹보임이라고 해서 겹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 겹보임은 사실상 올해 4월 달까지는 장애 영역에 들어가지 않다가 우리 4월 13일부터 장애 안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시력 장애와 시야 결손 장애만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시력 장애는 아예 안 보이시는 맹인 경우가 있고, 또 그 약간 보이는 약시가 있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갈 거라서요. 자, 그리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중에 네 번째는 청각 장애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이 공부 왜 하시죠? 수어 통역하시려고, 그렇죠? 자, 이 청각 장애 분들 때문인데요. 청력의 장애가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 보통 아예 못 들으시는 분들을 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들으시는 분들 뭐라고요? 난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귀에 있는 전정기관, 달팽이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평형기능의 장애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청각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그 평형기능 장애는 우리 옛날에 달팽이관 기타 등등 할 때 여러분 수평대 이런 거 아세요? 요즘엔 그런 거 없나? 난간에 걸어 올라가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의 길에서 이렇게 쭉 펴고 걷는 연습들 쭉 하잖아요. 평균대 뭐 가고 뭐 평균대? 그런 거 했을 때 전정기관이 좋지 않을 경우는 그걸 똑바로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럴 경우에 청각장애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언어장애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음성 언어, 뭐 구어 이 등등의 장애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자,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함몰, 쑥 들어가는 거, 비후 등으로 인한 변형. 그래서 제 예전에는 안면장애 이러면 선풍기 아줌마 이런 거 한동안 TV에 나왔었었는데 저만큼 이렇게 붓는데 더 많이 붓는 아줌마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안면장애에 포함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장애 유형 중에 신체적 장애 안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였습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이렇게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체적 장애 중에 내부 기관의 장애는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이 있어요. 자, 신장은 투석, 그렇죠? 신장에 문제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심장 장애는 심장 기능이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제한이 돼서 심장에 문제가 되거나 또는 심장 이식을 받은 경우. 간 장애는 만성 또는 중증의 간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 호흡기 장애는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이상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 휴대용 호흡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루요루는 소변 주머니, 대변 주머니 등등을 달고 계시는 분들 보신 적 잘 안 보이시긴 하죠. 자, 그래서 내부 기관의 장애이기 때문에 외부는 잘 안 보이시면서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요. 뇌전증 장애는 예전에 말했던 간질, 그래서 발작, 소발작, 대발작 하시는 분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신체적 장애 중에서 내부 기관의 장애입니다.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이렇게 6개가 우리나라의 신체적 장애 중에 내부 기관의 장애이고요. 자,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지체 장애로 나뉘어지는데요. 발달 장애 안에는 지적 장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능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볼 때 저는 한 75쯤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경계성?
100쯤은 될래나. 자, 아무튼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소아 청소년 자폐나 성인 자폐가 있는 경우에 자폐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장애. 정신 장애는 DSM 지금 뭐 5? 6? 자, 정신병들 중에 그쵸, 정신질환 중에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그다음에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까지가 2021년 4월까지의 정신장애 영역이었어요. 그러다가 4월 13일 이후로 뇌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이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의 세 분류로 들어왔다. 정신장애 안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장애 유형을 15개로 나누고 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기준을 좀 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장애인을 등록하게 된 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도망가네요.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장애인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정도는 어떻게 정리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 정도는 어떻게 판정을 한다라는 내용들을 전부 다 기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2019년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정신적 장애는 1급부터 3급까지만 있었고 중간중간에 심하지 않은 것도 뭐 2급, 6급 있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었는데 이것들을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했어요. 등급제 폐지라고 들어보셨죠? 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으로 단순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경증장애, 중증장애 이런 게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을 했어요. 어떻게 전환을 했냐면 종전에 사실 1급부터 3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4급부터 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사견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저는 저렇게 결국은 장애 등급을 1, 2급으로 나눈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하게 되는 상황들이라서 저는 좀 언짢긴 한데요. 사실상 등급을 폐지하자라고 했던 것들은 사람 자체를 1급, 2급, 3급, 4급, 5급 정도 나눠가지고 서비스를 그거에 따라서 주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 서비스들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이나 뭐 기타 등등이 다르니 각각들을 종합하고 평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자라는 개념이었었는데 결국은 1급부터 6급을 폐지했으나 1에서 3급은 심한 장애인, 4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하면서 저는 장애를 1, 2급으로 나눴구나. 또 뭐 4, 5급으로 나눴구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명확한 등급제 폐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6급까지 있던 것들은 폐지가 됐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1년 4월 13일부터 15개의 유형은 유지하되 세 분류의 다빈도 발생하는 질환들을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간장에 합병증인 간신증후군과 정맥류 출혈이 포함됐고요. 그다음 시체에 CRPS라고 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세 분류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백반증이 뭐죠? 얼굴에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일부 하얗게 되는 사람들, 손에 하얗게 되는 사람들 본 적 있죠? 이걸 백반증이라고 하는데 이 백반증도 안면장애에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증의 복시, 아까 시각장애에서 나왔었죠? 겹보임, 막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것들이 포함이 됐고 배뇨장애 중에서 완전한 요실금으로 인해서 24시간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셔야 되는 분도 이 장애율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정신장애 안에 정신질환으로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장애가 장애의
이 세 분류로 포함되어져 왔다라고 이제 등록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자, 2020년 장애인 통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복지부에 나온 것들은 2019년 말로 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나온 게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2019년 말 기준 대비해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1만 8,918명이에요. 전체 인구 대비 5.5%. 우리 저번에 장애 출연율 했을 때 5.4%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들은 261만 8천 명 정도이다라고 이제 뭐 기억 정도 숫자를 다 외우시진 않아도 한 260만 명 정도가 되는구나. 근데 사실상 등록률은 기본적으로 추정되는 장애 추정률은 10%가 넘죠. 전 세계적으로 10%가 장애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5%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 5.5%, 5.05%. 자, 그리고 장애 범주별로는 지체가 53.1%예요. 엄청 많죠. 그다음에 청각이 14.4%, 그다음에 시각이 9.7%, 뇌병변이 9.6%, 지적이 8.1%. 지금 이렇게 범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지체가 절반 이상이에요. 15개 영역 중에 53%가 넘어요. 우리 뇌병변이 원래 지체에 포함됐었죠. 기억나세요? 10개 범주로 나눠지면서 지체에서 뇌병변이 별도 떨어져 나왔어요. 만약에 뇌병변까지 포함이 되면 사실은 지체는 60%, 뭐 62, 3%를 차지하는 게 장애, 우리 지금 15개 영역 중에 지체가 거의 한 60 몇 프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7월부터는 등급제 폐지됐고, 그다음 자 그럼에도 이제 저기서 정의를 할 때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는 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는 경증으로 단순화해서 볼 때 장애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증이 62.4%, 경증이 37.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통계는 한 번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장애인과 관련된 등록장애인 통계는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셔서 뭐 2020년 등록장애 현황, 뭐 등록장애 통계, 등록장애인 이렇게 치시면 엑셀로 된 전체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찾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봤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작년 것이 안 나와서 2019년 걸 가지고 봤으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험을 보시거나 하실 때는 지금 나와 있는지 보건복지부 들어가셔서 등록장애인 현황 한번 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통계들의 추이를 좀 보면 아까 전에 261만 명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작년만 해도 258만 명이었어요. 이제 인구들이 지금 자꾸 증가들을 하고 있고 뭐 등록률이 아주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장애 유형이 늘면서 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요. 이제 2005년부터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1990년대부터 나오게 되면 저희가 유형이 5개 했다가 10개가 되고 10개에서 15개가 되는 시점에 보면 등록 추이가 확 느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가 쭉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잘 보이지 않기는 한데요. 자, 이 등록 추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5점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형별로 좀 얘기들을 해볼게요. 유형별로. 자, 지체 장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아까 볼 때 지체만 해도 54%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52%? 지체 장애는 절단 장애, 관절 장애, 그다음에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가 있어요. 절단 장애는 잘린 거죠. 그다음에 관절 장애는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 관절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다음에 인공관절로 바꿨을 때 이런 경우들을 관절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체 기능 장애는 팔다리의 기능장애 또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 팔다리 지체 기능과 척추장애,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경우들이 이 기능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변형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의 장애가 있고요. 이 지체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은 소아마비, 사고 등등으로 인한 절단, 그다음에 근육병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근육병 중에서도 진행성 근육병들이 좀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는 나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까지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척수 손상, 그다음에 관절염, 신경근골 골격계 손상 이런 것들이 지체 장애들을 유발을 합니다. 사실상은 뭐 질병도 많고 사고로도 지체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지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뇌병변 장애인인데요. 뇌성마비, 그다음에 외상성 뇌 손상, 뇌졸중 등 뇌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 등의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 뇌병변 장애인이죠. 그리고 사실상은 언어에도 제약들을 꽤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아닌가? 안 만나보셨을까요?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는 거겠죠. 휠체어를 타면 전부 다 지체인가 보다 하지만 그 몸에 약간 뒤틀리거나 불수의적으로 떨림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은 뇌병변 장애인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으니까 휠체어 타면 다 지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 그다음에 시력의 정도에 따라 맹과 약시 등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시각장애인들은 뭐 선천적인 경우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뭐 망막변소 색송증, 그다음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저도 눈에 가끔 주사를 맞긴 하는데요. 뭐 황반변성 이런 것들도 시각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는 청력장애, 농과 난청과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듣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들이 청각장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청각장애들을 위한 수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언어장애입니다. 음성장애. 음성장애에 아예 문제가 있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구어, 말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가 있고요. 뇌 질환이나 뇌 손상에 의한 언어 중추의 손상에 따른 실어증, 말 아예 못하는 것들도 언어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말 더듬는 사람 이거 이 실어증에 포함이 되고요. 언어장애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음장애, 그다음에 말 자체를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어니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게 말의 치환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역시도 다 언어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음성이 갑자기 아주 높거나 아주 낮아서 듣기가 어려운 것들 역시도 언어장애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면장애는 지금 제가 여러분 각각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의 세부 내용들은 여기에 지금 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일 때 심한 장애고 어떤 상태일 때 심하지 않은 장애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을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담지 못했는데요. 저 오늘 복지부 굉장히 많이 써먹고 있는데요. 복지부 들어가셔서 장애 판정 기준 이라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4월 달에 나와 있는 장애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애들을 등록할 때 지체장애에서 상지 절단 장애는 심한 장애는 뭐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뭐 심하지 않은 장애는 손가락 몇 마디를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들을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 과목 강의가 다 끝나시고 또 별도로 하실 거죠, 공부? 나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 없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그거 찾으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까지는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읽어보시면서 근데 그거 읽으면 헷갈리긴 해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어장애 안에서는 어디까지가 어느 정도가 되면 심한 장애고 어느 정도가 되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지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각각 영역들마다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부탁했는데 또 안 찾아보고는 왜 거기서 강의 안 해줬어 이러면 곤란해요. 그거 강의 쭉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장애 등록하고 유형망 해가지고 한 3, 4시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로 약속 부탁드리고요. 자 안면장애 넘어가 볼게요. 자 안면장애는 눈에 띄는 면상의 반은이나 큰 점들, 그다음에 색소가 침착돼서 너무 까맣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탈색소 질환이 있거나,
모발 결손, 머리에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이만큼 없거나 이런 건데 탈모는 제외예요, 여러분. 제가 또 모발 결손 이러면 나 탈모인데 나 그러면 이럴까봐 탈모증 제외라는 거 써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이 갑자기 한쪽이 너무 두꺼워진다거나 함몰되거나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 기형이거나 후천적 사고 및 질환, 그다음에 화상, 예전에 화상으로 인한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면 장애에는 대부분이 다 화상으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인한 안면 부위의 색깔, 모양 또는 혹 이런 것들로 인한 변형이 보여서 사회생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안면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 올해 4월 달에 뭐가 포함됐다고요? 백반증도 안면 장애에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신장 장애입니다. 신장 콩팥 어디 있더라? 제가요. 눈에 보이는 건 잘 아는데 안 보이는 걸 잘 몰라요. 어디 있는지. 자, 콩팥 2개 있어서 이 혈액 투석하죠. 그래서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을 하거나 이렇게 혈액 투석을 하거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신장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을 하는 경우도 신장 장애에 포함이 돼요. 근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해서 신장 장애에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심장 장애입니다. 심장의 기능 부정, 심장 여기 있죠? 옛날에 붓기에 대한 격리하면 여기 심장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의 일상생활로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수축되잖아요, 그렇죠? 수축력의 정도와 운동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판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신장과 마찬가지로 이식된 심장 이식도 심하지 않은 장애 등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간장애, 만성피로 우리 이렇게 하죠. 우루사? 자, 간의 만성적인 기능 부정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인 사람들을 간장애라고 얘기합니다. 난치성 복수, 간을 해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 그다음에 간성뇌증이 2회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간장애로 지금 현재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호흡기 장애가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순서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아까 봤었던 15개 유형 중에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봤고요. 지금 내부 기관 장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 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호흡기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루요루 장애, 배변 기능이나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이게 장루요루 장애죠. 사실 장루요루 장애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장루 주머니, 요루 주머니들이었죠. 대변 주머니, 소변 주머니, 대장암이나 뭐 이제 직장암,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 배변 기능 자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주머니로 해서 빼내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몰랐죠. 근데 사실상은 이 배변 주머니가 지금은 건강보험에서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 찾아봐야겠다. 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처음에는 이 장루 요루 장애가 장애 영역에 들어오긴 했으나 건강보험에서 이게 지원들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배변 배뇨는 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나오지를 못하고 또 같이 모임을 가면 괜히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전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위생이나 신변 처리 및 대인관계 유지 등에서 애로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있고, 예전에는 대장암 이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요즘에는 젊은 대장암 환자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 뭐 이래서 제가 놀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뇌전증 장애가 있죠. 뇌전증은 이제 간질에 의해서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들을 이야기하죠. 왜 소발작, 대발작 이제 우리 뭐라 그러죠? 예전에 엄마들은 질랄병이라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입에 막 거품 물고 뭐 이랬던 기억들. 저 처음 입사했을 때 간지라는 친구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바지도 풀어주고 끈도 풀어주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맸었던 기억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순수 뇌전증은 이 사전 징후를 안다고 하죠. 그래서 한동안 이 뇌전증 장애인들이 장애 영역들에 포함되고 나서는 뭐가 있었냐면 뭐 지역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는 거나 다른 것들을 할 때 내가 뇌전증, 즉 간질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순수하게 뇌전증만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전에 내가 지금 이제 발작을 하겠구나 하는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고 쉴 곳에 가서 이제 쉬면 되는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뇌전증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사전 징후를 스스로가 익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지적장애인들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사전 징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 말고 그냥 길거리에서 발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머리를 깨고 뭐 이랬던 친구들도 있었던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신체 기능 장애였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는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 중에 발달 장애에 포함되는 것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였었습니다. 지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의사소통이나 자기관리 및 사회생활 등의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가 지적 장애죠. 앞에서 표로 얘기할 때 몇이었어요? 지능 70 이하인 사람들. 그리고 지적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없어요. 정신장애만 이번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별도로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이 세 개의 영역은 전부 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즉 1급부터 3급까지만 포함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4월 달에 이 질환들이 더 포함되면서 정신장애만 심하지 않는 장애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적장애는 우리가 바보, 전응아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하죠. 맨발의 기봉이 이런 거 한참 봤었죠. 그게 딱 지적장애의 대표인 것 같고 자폐성 장애 이렇게 가면 마라톤 이런 거 보셨어요? 초원이 그런 친구들이 자폐성 장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장애는 예전에는 정신박약이라는 말도 쓰였었고 전응아라는 말도 쓰였었고 정신지체라는 말로도 쓰였었죠. 근데 이제 계속 이러한 이 용어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현재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면서 활동과 관심 영역이 제한된 특성을 보이는 장애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뭐 카드로 만든 집 이런 것들 안 보셨나? 제 8요일 이런 건 다운 증후이기 때문에 지적장애고요. 설명을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요즘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는 정신질환 중에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장애가 고착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현병, 옛날에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환시, 환청, 뭐 이상한 게 자꾸 나한테 달려와요, 뭐 이런 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조현병, 그다음에 이제 기저 정동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우울증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가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 뚜렛, 기면증이 포함됐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장애 유형별로는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법상으로 장애인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등록 상담을 하러 가셔야 돼요. 어디에? 시군구 또는 시군구에 안 살면 읍면동으로 가셔서 저 이제 장애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장애 상담을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거기서 얘기해 주시죠. 보통 읍면동에서 가셔서 진단서 받아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병원 가셔서 장애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진단서랑 관련된 서류들을 발급을 의료기관에서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 발급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시군구나 읍면동으로 가셔야 돼요. 가서 저 장애 등록하려고 합니다 하고 신청하시고 접수를 해요. 그러고 나면 딱 되면 좋잖아요. 예전에 딱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게 더 복잡스러워졌죠.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 정도 심사 요청을 이제 시군구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이 사람들 장애 정도가 어떤지 심사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보내요. 보내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제 그 자료들을 보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의사와 지금 뭐 장애계에 계시는 분들 같이 합쳐서 이 심사위원들이 꾸려지게 되고요. 기본적인 1차 심사는 이제 의사들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장애는 이 의료적인 부분에 의해서 대부분 진단을 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 많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심사를 했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이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그 자료를 보완하거나 뭐 다시 직접 진단하거나 심사에 반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심사를 하고 나서 시군구 읍면구에다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이 결과를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죠. 등록은 우리 또 행정망에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증을 발급을 하고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를 해주는 형태까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저 장애 등록하려고 해요 이러면 상담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서 동사무소 갖다 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는 장애 정도 심사를 하는 곳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시군구에 가서 상담하시고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다시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이거 신청하시면 국민연금에서 심사하셔서 다시 알려준다라는 것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애를 내가 등록을 할까 말까를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동사무소 가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내가 장애지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좀 짚어볼게요. 사실상 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기간 이상 고착되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즉 질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나으면 이거는 그냥 질병이에요. 나아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1년이 지나고 뭐가 되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고착이 되면 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자 우리 지금 뇌병변만 빠졌죠. 신체 외부 기능 장애에서 뇌병변만 빠지고 지금 지적 장애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6개 장애는 장애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를 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을 한대요. 그 기준 시기는 처음 원인 질환이나 부상이 발생되고 또는 이것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후에 6개월 또는 6년 이상 계속적으로 치료를 했어요. 근데도 고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장애 심사하고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는 파킨슨만 제외하고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등으로 인해서 이 뇌병변에 뇌 기질장애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발병이나 외상 후에 6개월 동안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나아요. 그럴 경우는 장애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에 의해서 뇌병변이 왔을 경우는 파킨슨병이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경우에 장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안 됐는데 나 장애 진단 해주세요. 그거 가봐야 의미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여부도 다 띄워갖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정신장애는 규정기간이 1년 또는 2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없을 경우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는 그냥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부터 그냥 장애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장 장애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중에 가장 짧죠. 그다음에 심장 장애는 1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간장애, 호흡기하고 간장애는
최초 진단 이후에 1년 이상이 경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2개월 동안 지속적인 치료나 뭐 이것들을 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장애 진단을 할 수 있고요. 폐나 간을 이식받은 경우는 바로 장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장루 요루 장애는 앞에 나왔던 이 수술 등등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그러고 났는데도 계속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는 이 장루 요루 장애들을 장애로 등록할 수 있다,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뇌전증 장애는 사실은 성인 뇌전증과 소아 청소년의 뇌전증들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 뇌전증의 장애 정도를 보는 것도 다르고 소아 청소년의 장애 정도를 보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들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인의 경우는 현재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후에 2년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을 경우에 뇌전증으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에 1년인 경우도 있고 2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씩은 다르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왜 미국에서는 12개월 이상 그 질병이나 이상이 고착되는 경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장 짧은 게 어디였어요? 신장은 3개월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6개월, 1년, 2년까지 장애 유형마다 진단하는 시점이 다르더라. 하지만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나서도 낫지 않는 고착된 시점이 장애 진단을 하는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등록제도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등록제도. 처음에 우리나라 등록제도가 심신장애인 등록법이 1982년도에 처음으로 등급표가 만들어졌대요. 우리나라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1981년도에. 근데 이제 등록제도로만 좀 가볼게요. 등록제도랑 관련해서는 82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장애 등급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몇 개가 있었죠? 5개가 있었어요. 81년도에는 지체부자유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신박약자까지 5개의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급표가 있었고, 등급표가 있긴 했었지만 이때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장애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이쪽이 안 나왔네. 자, 1987년도에 앞에서 우리 역사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도에 장애인 등록제랑 관련된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었고요. 88년부터 전 국민의 장애인 등록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장애 등급들이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자, 82년도에 시행 규칙에 등급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시행 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들이 됐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00년도 장애인복지법 바뀌면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다시 제정되고 10개의 장애 유형으로 확대가 됐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2003년도에 15개의 장애 유형이 확대가 됐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2003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장애 등급 제도, 등급 심사 제도라는 것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장애 등급을 이제 심사하는 제도가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증 장애 지급 대상은 1, 2급 장애인, 그때는 1, 2급 있었죠. 그리고 3급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에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경우는 이 중증 장애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심사를 하던 것들을 2007년이 되면서 장애 심사의 위탁 기관 자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바꿉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 바꿔요. 자, 그러다가 2007년이 되면 우리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법 안에 정신이체를 지적장애로 바꿨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2010년도가 되면서 장애 심사 대상을 확대했죠. 심사 대상을 확대했어요. 처음에는 1, 2급만 하다가 1에서 3급으로 해서 신규 등록 장애인들로 확대를 했고, 장애 재판정 대상자들도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장애 심사 대상이라 함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전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동사무소 읍면동 갔다가 병원 갔다가 그쵸? 거기서 판정해주면 동사무소 가면 장애 등록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러다가 심사제도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중간에 기준을 가지고 오면 동사무소에서 국민연금공단에다 보내고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읍면동으로 보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여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급 심사를 수행하도록 법정 근거를 신설한 게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그전까지는 1, 2급의 뭐 신규 등록만 뭐 이렇게 하던 것들을 아예 법적으로 못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 등록 절차 안에 들어가게 됐죠. 그게 2010년도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 7월 달이 되면서 국민연금 신청자에 대해서 장애 등급을 또 재심사하게 됩니다. 그때 국민연금이 들어왔었죠, 우리나라 법에. 그러면서 이 국민연금 법이 만들어지면서 연금을 주기 위한 심사가 또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장애인 공단에 또다시 한번 더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개정이 됐고 2011년도의 3월 달에는 이 총론의 적용 원칙이 신설됐었다라는 연역은 참 지겹죠. 그리고 장애 등급 판정 대상이 확대됐었고 판정 절차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2010년 말에 장애 심사 대상은 신규 등록한 사람들, 그다음에 장애 등급을 조정하려는 사람들. 나는 그때만 해도 등급이 있었으니까요. 4급이었는데 3급을 받고 싶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2급, 1급이었는데 3급, 4급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4급이었는데 3급이나 2급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왜일까요? 대부분 서비스가 1, 2급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증의 장애를 보다 중증화하고 싶어서 다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정을 받을 경우에 대부분은 장애 등급이 더 낮아졌었죠.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다. 아무튼 장애를 재판정하는 모든 경우는 장애의 심사 대상이 됐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2011년 4월 달에는 절차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장애 진단하면서 공단을 재심사하는 걸로, 저 공단은 저기 연금공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011년 8월 달에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해서 안면장애 기준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외국인 및 재외 동포를 그때 우리나라에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꿨죠. 그래서 2013년 1월 달에 외국인 및 재외 동포의 장애 등록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일부 개정들 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장애 등급 심사 규정이 바뀌었고 2015년도에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장애 등록하는 것들을 시행했고 2015년 11월 달에 간지를 뇌전증 장애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15년, 17년, 15년은 안 보셨고요. 17년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 개정되면서 난민 인정자의 장애 등록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거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되면서 심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020년 3월 12일에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심사 규정 바뀌었고 2020년 10월 30일에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 바뀌었는데 제가 올해 거를 안 썼군요. 2021년 4월 13일에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 한 번 더 개정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다빈도의 것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는 기억해서 넣어 주십시오. 자, 이제는 이제 판정 기준의 적용 원칙을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 지금 장애 등록했어요. 그렇죠? 장애 기본적인 개요를 알았고 장애를 진단하는 시점을 알았고 사실 엄청 많은 얘기들을 제가 지금 엄청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우세요? 너무 빨랐어요? 괜찮죠? 흐르륵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장애 등록들을 할 때 기본적인 판정 기준들, 이거의 적용 원칙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안에 이 장애 판정 기준 찾아보시면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시니까 더 보셔도 되고요. 그거 아니면 이 방송 다시 보기 이런 거 되나요? 되면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는 원칙적으로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판정 기준 보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에 장애 정도는 중복 장애의 합산 기준에 따라서 판정하게 됩니다. 두 장애 이상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장애 자체는 점점 더 중증화되고 복잡화되고 중복화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이상 장애가 중복될 때는 장애 정도는 중복장애 합산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중복장애 합산 기준 역시도 사실은 그 판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책이 근데 요만큼 두꺼워요. 자, 그리고 위에 이제 나의 원칙, 적용 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고시된 장애 정도 심사 규정이 또 있어요. 그 규정에 보면 보건복지부 내에 장애 정도 심사위원회라는 걸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 심사위원회에서 밑에 나와 있는 온가로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장애 정도를 판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볼게요. 다음 고려사항이 뭐냐면 두 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는 중복장애의 합산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이것들을 장애 정도 심사를 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판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장애와 부장애 두 개가 서로 쌍방의 이 기능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들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장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장애 정도를 판정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 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들이 어려운 거고요. 그냥 여기 부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에 따르고 두 종류 이상일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예외로 특성들을 고려해야 될 때 그 특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장애, 부장애가 이 서로한테 심화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나 손상이 장애 심화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는 이 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의 경우들은 중복장애의 합산 기준에 따라서 판정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판정 기준의 적용 원칙을 좀 보시면 두 번째 지금 기준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복장애 합산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주장애를 놓고 그걸 더 더해서 가고 뭐 이런 것들 뭐 2급과 2급이 있을 때는 2급이 되고 2급과 3급이 있을 때는 주장애를 따라서 무슨 3급 이렇게 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은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중복의 기준들은 한 번 더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 어렵고 중간에 한번 제가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한번 더해서 몇 급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진도가 나갈 때 어떻게 될지 좀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일단 중복 장애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동일 부위의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는 중복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중복이 되면 주장애, 부장애가 합쳐지면 더 심한 장애의 급수를 예전에 따라갔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중복으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서 뇌병변 장애 포괄적 평가와 지체 장애 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서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뇌병변 판정 기준에 따라서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지체랑 뇌병변이 중복됐을 경우. 다만 지체 정도가 더 심할 경우는 뇌병변이 이제 아주 경미하고 지체가 너무 심할 경우. 자, 이렇게 약간의 이 뇌 기질성 문제를 약간의 뒤틀림이나 말더듬이 있긴 하지만 심하게 사지가 절단됐거나 이랬을 경우는 지체 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복으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뭐 지체 자폐 중복, 지적 자폐 중복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중복 이런 건 있어요. 그다음에 지적 시각 중복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적과 자폐성 장애는 중복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또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 언어장애, 자폐성 언어장애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폐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폐성이 너무 심하다 보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지적장애로 인해서 언어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고 정신장애로 인해서 언어장애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중복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눈과 귀, 좌우, 그렇죠? 두 개나 하나의 기로는 대칭성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동일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눈이 있고 귀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이런 경우들도 동일한 부위로 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지 장애, 뭐 좌측 상지 장애를 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하지 장애를 보는데 팔은 또 같은 것들로 보고 손가락과 발가락도 동일한 부위로 보기 때문에 중복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중복장애를 합산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유형이 있을 때 중복을 합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 바쁘게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장애 판정 시점은 어느 시점이고 등록 기준은 어떻고 우리나라의 등록 제도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중복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들은 어떻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국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관련된 법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